안녕하세요. 1000가지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은퇴는 많은 분께 삶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젊은 시절 힘들게 일하고 돈을 벌었던 이유도 결국은 노년기에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였죠. 그러니 이제는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삶은 타인의 기대가 아닌 오직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더불어 우리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주 부딪히다 보면 갈등이 생겨 가족 분위기가 냉랭해질 수 있죠. 따라서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온 부모님들은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가정의 분위기를 밝고 행복하게 유지하며 갈등을 피하기 위해 더욱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피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000가지 지혜와 함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고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 놀라운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너무 많이 묻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모가 자녀와 화목하게 지내고 싶다면 너무 묻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는 자녀의 삶, 직업, 사생활에 대해 너무 깊이, 자세하게 캐묻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자녀를 존중하는 것이 양측의 신뢰를 높이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부모의 선의가 자녀에게는 간섭이나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녀의 뜻을 존중하고 적절한 자유와 사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캐묻거나 판단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지지해 주세요. 이것은 가정의 화목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더욱 자신감 있고 자율적인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시청자 김민지님께서 1000가지 지혜 채널에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warm, intimate, engaging 간섭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담은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27살이고 남편은 저보다 8살 많아요. 결혼한 지 몇 달 안 되었는데 시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이 없었다면 저희 부부의 삶은 항상 즐거웠을 겁니다. 저희는 도시에 살고 시부모님은 시골에 계세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시면서 저희 부부의 삶을 늘 통제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희에게 자주 전화해서 안부를 물으라고 하셨어요. 바쁜 업무 때문에 힘들 때도 많았고 늘 건강이나 식사에 대한 질문 몇 마디가 전부였지만 저희 부부는 매주 꾸준히 전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화가 늦어지면 시부모님께서 먼저 전화하셔서 부모님께 관심이 없다고 나무라셨죠. 특히 시아버님은 남에게 지시하고 강요하는 성격이 강하셔서 전화할 때마다 신문하듯이 물으셨습니다. 지금 어디냐? 뭐 하고 있느냐? 집에서 밥을 먹느냐? 아니면 밖에 나갔느냐? 남편은 이미 그런 방식에 익숙해서 매번 아주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저는 정말 불편했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자주 가서 가끔씩만 집에 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안 돼서 아직 아이는 없어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몇 번이나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프로젝트 때문에 식사를 제때 못 챙겨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위험해 B형 간염 바이러스까지 가지고 있었죠. 남편은 저에게 예방접종을 맞고 3개월 동안 피임을 하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손주를 기다리시는 것을 알고 있어서 남편은 시부모님께 미리 알려 더 이상 묻지 않으시도록 했지만 시어머님은 영 마뜩잖아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그 후로는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저희 집 제사나 명절 의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가르치려 드셨어요. 저는 늘 꼼꼼하게 다 챙기고 깔끔하게 정리해 두는데도 아버님은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제사 잘 지내고 있는지 조상님께 소홀히 하는 건 아닌지 계속 물어보시고 당부하셨죠. 처음에는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여러 번 아버님이 그렇게 물으시니 기분이 상해서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제가 늘 기억하고 다 챙기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이해하신 줄 알았는데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해서 다시 저를 잘 타이르라고 하셨어요. 제가 믿지 못할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서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저희 부부가 놀러 갔는데 시부모님께서 아시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전화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훈계하셨죠. 아들한테 신경 좀 쓰고 장 봐서 집에서 요리도 해줘라.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주말에는 집에 있으면서 집안 청소도 좀 해라.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집은 항상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집안일은 부부 둘 다의 책임인데 시부모님께서는 마치 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모처럼 나가서 놀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지치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시부모님께서 다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묻고 잔소리하고 나무라면서 남편에게 저를 이렇게 저렇게 타이르라고 하셨습니다. 제 사생활이 너무나 억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알고 이해하며 저와 집안일을 나누어 하려고 노력하지만 시부모님께 단호하게 저희는 이제 다 컸고 저희만의 삶이 있으니 너무 많이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이런 우유부단함 때문에 저희 부부는 자주 싸웁니다. 남편은 항상 부모님 성격이 원래 그러시니 말해도 변하지 않을 거고 오히려 부모님을 슬프게 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지쳐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저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에게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두 번째, 너무 일찍 재산을 나누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다다르면 우리 스스로에게 퇴로를 마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편안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노인들은 절대로 살아있는 동안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자식 많은 가정에서는 종종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해.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제 남편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아이들은 제가 혼자 있으면 외로워 엉뚱한 생각을 할까봐 큰아들 집으로 들어오라고 권했어요. 제가 망설이며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있을 때 큰아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아들 부부는 돈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 집 근처 재개발로 길이 뚫리면서 골목 안쪽에 있던 우리 집이 대로변으로 나오게 되었고 부동산 가치가 엄청나게 치솟았죠.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저는 바로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아 10억 원을 받았어요. 저는 자식들에게 각각 4억 원씩 주고 제 노후 자금으로 2억 원을 남겨두어 예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아들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이나 모자 간의 정이 아주 좋았어요. 하지만 점차 관계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은행에 2억 원의 빚을 갚았지만 사채로 진 빚이 1억 원 넘게 남아 있었죠. 며느리는 제 남은 예금을 빌려달라고 살살 구슬리며 2년 안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 돈을 아프거나 늙고 약해졌을 때 자식들에게 신세지지 않으려고 남겨둔 터라 무척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며칠 동안 저를 아주 효심 깊게 보살펴 주었어요. 매 끼니마다 방으로 맛있는 음식과 과일을 정성껏 가져다 주었죠. 제가 빌려주기로 동의했지만 절반만 빌려주겠다고 하자 며느리는 대놓고 표정을 굳히며 제가 너무 인색하다고 저를 탓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에 속상해서 아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위로하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어머니가 뭘 그렇게 심하게 하셨으니 아내가 그런 말을 했겠죠. 지금 어머니 한탄은 저를 더 힘들게 할 뿐이에요. 제 사업도 너무 막막하단 말이에요. 아들이 아내 편을 드는 것을 보고 저는 할 수 없이 홀로 슬픔을 사겨야만 했습니다. 딸은 멀리 살고 새 아이를 키우느라 바빠서 이 시기에 딸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죠. 제 통장에는 아직 1억 원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들과의 생활이 너무 답답하고 불편해서 저는 노년의 마지막 세월을 보낼 좋은 요양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제 마음에 쏙 드는 요양원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제가 가족회의를 열어 아이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자 아이들은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저희를 망신시키는 일이라고, 친척들이 알면 저희가 불효자라고 할 거라고 반대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사소한 마찰들이 우리 둘 사이에 공통된 의견을 찾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슬퍼서 직접 장을 봐서 따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들의 빚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졌고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온종일 돈을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초췌해져서 식사도 거른 채 담배만 피우며 누워 있었어요. 저는 아들이 안쓰러워 남아있던 돈을 모두 찾아 아들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덕분에 아들은 부담을 덜고 사업을 다시 일으킬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먹고 사는 것에는 신경 써주었지만 경조사비나 노인정 활동비 같은 것은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전에 엄마가 2억 원이 있었는데 그중 1억 원은 너에게 빌려준 거고 최근 빚 갚아준 1억 원은 그냥 준 셈 쳐라. 이제 엄마는 연금도 없으니 매달 용돈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들은 오히려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늙어서 돈 쓸 일이 뭐가 그리 많아요? 집에서 먹고 자기만 하면서 왜 그렇게 귀찮게 구세요? 저희 부부에게 기대 사는 처지면 뭘 바라지 마세요. 빌려주신 1억 원은 제가 돈 생기면 갚을게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도 있고 재산도 있던 사람이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빈털터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식에게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만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줍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재산을 함부로 탕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자식들이 불효하더라도 여러분이 노후를 위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노인들이 재산을 직접 관리할 때만이 자식들은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특히 자식 많은 가정에서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해. 자식들 뒷바라지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세 번째, 기대하지 마세요. 올해로 순자 할머니는 70살이 되었습니다. 칠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할머니의 마르고 초췌한 모습 때문에 80대 가까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한동안 할머니는 막내 아들 집에서 살며 집안일을 돕고 손주들을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와 잘 맞지 않아 3년 만에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살았던 옛집으로 다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머니가 홀로 지내시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누가 돌봐드리겠냐며 말렸습니다. 할머니도 한때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셨죠. 하지만 마냥 두려워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늙은 사람도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법,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법이니까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할머니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옛날에 한 할머니는 새 아들과 딸 하나를 두신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할머니 부부는 자식들이 사업을 하거나 생활하는데 아낌없이 지원하고 모든 것을 보살펴 주셨죠. 자식들이 말만 꺼내면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자식들을 챙기셨습니다. 딸은 조금 손해를 본 것 같았지만 결혼할 때 충분한 결혼 지참금을 주어 보상해 주셨습니다. 모든 희망은 새 아들에게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운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결혼 후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까지 했습니다. 아들이 안쓰러웠던 할머니는 모아둔 돈을 모두 아들에게 주어 사업 니천과 빚을 갚게 했습니다. 하지만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죠. 돈은 회수되지 못했고 오히려 또 다른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몇백만 원 되는 월급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아들이 할머니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업에 실패한 것은 아니었지만 도박에 빠졌습니다. 그가 빚을 갚기 위해 여기저기서 힘겹게 돈을 빌리는 것을 보고 할머니는 작은 텃밭을 팔아 아들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매우 질투했지만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막내 아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막내가 가장 형편이 나았고 예전에 할머니 부부가 남겨둔 땅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할머니는 그 땅을 막내 아들에게 명의 이전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땅을 팔아 다른 두 아들을 도와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자식들이 불평할까봐 염려해서였죠. 은퇴 후에는 편안하게 지낼 줄 알았지만 할머니는 손주들을 돌보느라 이 집 저 집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막내 아들과 함께 살면서는 집안일을 하고 손주를 돌보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등 가사도우미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따로 독립해서 살기 시작한 후에는 훨씬 더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느꼈습니다. 채소를 심고 닭을 키우며 집 주변의 식물을 활용하여 스스로를 돌보았습니다.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시간이 날 때면 할머니를 찾아와 문안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노년의 삶이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식들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에게 빌려주면 다른 아이가 질투하며 불평했죠. 자식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자식들은 아주 진정으로 성숙하지 못했고 여전히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남은 땅을 팔아 자식들에게 조금씩 나눠줄까 생각했지만 친척들이 말렸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도박에 실패한 후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식들은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무를 뿐입니다. 할머니는 그들이 자립하고 스스로 일어서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감싸주지 마세요. 이웃의 말에 할머니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한 번은 크게 알아 병상에 누웠을 때 할머니는 자신이 예전부터 자식들을 너무 오냐오냐하며 키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돌보는 문제로 다투었고 딸은 멀리 살아서 아들들만이 나서서 일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조차 그들은 어머니를 돌보는 날짜와 누가 병원비를 낼 것인가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돈을 많이 빌린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했죠.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내는 엄마와 여러 해 살았고 땅도 받았으니 엄마를 돌봐야 해. 딸은 멀리 사니까 정당한 이유로 무관심해도 괜찮아. 어머니는 이곳에 누워있는데 4명의 자식들은 며칠치 병원비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외로운 노년을 생각하니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의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남겨둔 5억 원의 예금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약해져 죽음이 가까워지면 자식들에게 나눠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 할머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 병을 앓고 난 후 할머니는 더 이상 그 돈에 대해 언급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끔은 친동생에게 부탁하여 은행에 가서 이자를 찾고 그 돈으로 아플 때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손안에 그 돈이 있으니 할머니는 스스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동생을 통해 어머니가 돈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자식들은 미처 알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돈을 빌리러 간다고 말할 때면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는데도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이기적인 엄마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병원에 다녀온 후 할머니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땅을 팔고 저축한 돈을 여러 번 그들을 돕는 데 썼지만 그들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잘못한 것일까요? 이제 할머니는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스포츠를 즐기고 좋아하는 댄스 수업을 듣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했지만 할머니는 모두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하고 자신만의 삶을 즐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기는 어르신들이 명심해야 할 마지막 원칙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의 사적인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해서는 안 되며 동시에 자식들이 자신을 돌보고 지원해주기를 의존하거나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독립적인 개체로서 우리는 자신의 삶과 건강에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자식들에게의 의존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게 되면 자녀에게 압박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곧 자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도 자식들의 지지와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이는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자녀에게 불편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노년층은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4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기. 행복씨 부부는 두 분 모두 나이가 들어서야 결혼했어요. 몇 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치료를 받고 온갖 방법을 써서 딸을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은정이었어요.
이름처럼 엄마는 은정이를 금이야 오기야 키웠지요. 하지만 그 어머니의 사양은 딸의 인생을 거의 대신 살아주는 수준이었어요. 은정이는 어릴 때부터 자랄 때까지 오직 엄마의 지시대로만 살았어요.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복씨는 딸의 삶에서 독립심과 자율성을 잃게 만들었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매일 직접 등하원을 시켰고 심지어 대학교를 선택할 때도 편하고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추천했어요. 졸업 후의 일은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심지어 많은 가족들이 딸이 결혼했을 때도 행복씨가 사사건건 딸을 따라다니며 시댁 생활을 대신 챙겨주려 했다고 말했어요. 은정이가 결혼하기 전 행복씨는 남편과 상의해 자신들의 집 가까이에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준 집을 하나 사서 자녀들에게 결혼 선물로 주었고 사위에게는 결혼 후 분가할 것을 설득했죠. 매일 딸네 아파트에 가서 청소, 정리정돈, 식사 준비까지 도와주었어요. 왜냐하면 행복씨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딸은 이런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라고 말했거든요. 행복씨의 딸은 그렇게 사사건건 엄마의 도움을 받았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렸는데도 여전히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답니다. 퇴근하면 엄마가 따뜻하게 차려준 밥상에 앉기만 하면 되었고 심지어 벗어놓은 옷까지도 엄마가 직접 가져가 빨아주었어요. 하지만 처음 얼마 동안만 그랬을 뿐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는 장모님의 지나친 간섭과 잦은 방문으로 부부의 사생활이 침해받는 것에 대해 불쾌한 기색을 내기쳤어요. 그는 아내에게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를 어떻게 돌볼 것이냐며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죠. 그는 장모님을 직접 만나 자신들 부부가 알아서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은정씨는 한편으로는 엄마를 두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엄마의 도움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에 남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더 이상 직접 딸의 집안일을 돌봐줄 수 없게 되자 행복씨는 자신들의 집 가사 도우미를 딸네 집으로 보냈어요. 딸이 시댁에 할 때마다 가사 도우미를 함께 보내 딸이 청소하고 요리하는 것을 돕게 했죠. 심지어 명절에는 딸 대신 시댁 식구들을 위한 명절 선물까지 미리 다 준비했어요. 딸이 시댁에서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답니다. 딸이 시댁에 갈 때마다 행복씨는 사돈어른들께 미리 전화해서 며느리가 시댁일에 서투니 양해해달라고 은근히 양해를 구하곤 했습니다. 사돈댁도 처음에는 체면상 좋게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씨의 지나친 간섭에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딸의 행복 또한 위태로워졌고 이로 인해 행복씨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가득했답니다. 행복씨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마을 조정관인 미영씨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미영씨는 행복씨가 자녀들의 사생활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분석해서 깨닫게 해주었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며 양육하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지만 동시에 자녀가 신체적, 지적, 도덕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효도하는 자녀이자 사회에 유익한 시민이 되도록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은 소중한 것이지만 행복씨의 사랑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딸의 사생활을 돌려주지 않고 거의 딸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일정한 시기가 되면 자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야만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품 안에 꼭 가두거나 대신 살아주려 할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자녀가 삶에서 독립적이고 자신의 두 발로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생의 어려움과 풍파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미영 씨는 은정 씨의 남편도 만나 장모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어요.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장모님은 어릴 때부터 딸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했으며 딸을 보살피고 돌보는 것을 자신의 기쁨이자 행복으로 삼았다는 것을요.
그녀가 부부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여 사생활이 침해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모두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미영 씨의 이성과 감성을 아우르는 설득 덕분에 행복 씨는 딸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을 점차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딸에게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고 했지만 딸을 시중 드는 대신 주방일, 집안일, 바느질 같은 가사일을 가르쳤습니다. 딸이 점차 가정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자녀들의 삶, 결정, 계획 혹은 개인적인 가정사에 너무 깊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무관심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자녀들은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공간과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더 빨리 성숙하고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삶을 지나치게 통제하려 들면 필연적으로 갈등과 마찰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그것을 지나친 간섭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자신만의 삶을 살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인정하고 지지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다음 달 말에 있을 막내동생 결혼식 청첩장을 전해주러 고향에 계신 박 선생님 댁에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박 선생님은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중마고우이자 옛말 우리 집 근처에 사셨던 분이시죠. 덕분에 저는 가족 일을 겸해서 옛 고등학교 친구들과 커피 한잔하며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고향에서 교편을 잡으시다가 얼마 후 도청 소재지로 옮겨가 공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도 차례로 대학에 진학하면서 부모님께서는 고향집을 팔고 그곳에 정착할 땅을 사기로 결정하셨죠. 고향은 지금 저희가 사는 곳에서 불과 4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만 저희 가족은 좀처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친척들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 조상 제사가 있을 때만 아버지가 잠시 들르셨다가 그날 바로 돌아오곤 하셨죠. 옛날 저희 가족의 집은 여러 번 주인이 바뀌어 이제는 고급 레스토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옛 동네 이웃들도 대부분 집을 팔거나 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떠났더군요. 이곳은 이제 패션 상점, 레스토랑, 호텔들로 가득 찬 번화한 성업지구가 되어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박 선생님 댁만은 오랫동안 변함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오래된 건축 양식의 집은 낙엽 색깔처럼 누렇게 바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고 푸른 정원 한가운데에 고즈넉이 자리 잡고 있어 수십 년 전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그동안 동네 전체가 너무나도 많이 변했는데 말이에요. 관광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옛 친구들은 바, 레스토랑, 호텔 사장님들이 되었더군요. 아무리 못해도 작은 가게 하나쯤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옛 이웃 친구이자 여러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는 철수가 말했습니다. 네네, 그때 일찍 팔고 도시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그 땅이 수십억 원은 할 텐데 지금 네가 사는 집 몇 채는 거뜬히 살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그 넓은 고향 땅과 집을 팔아 겨우 수억 원 정도를 받고 도시에 조그만 집 한 채를 사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께서 재직 중이실 때 직장과 가까웠고 우리 형제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분의 현명한 결정 덕분에 우리 형제들은 나중에 학업과 직업 생활에서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누나는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더 공부할 기회를 얻어 지금은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막내 동생은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금은 해외에서 일하며 살고 있고요. 저 또한 가족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학업을 잘 마쳐 지금은 집 근처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크게 후회할 일은 없어요. 대체로 이 정도면 안정되고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과 땅의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득 박 선생님이 생각나서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철수야, 우리 옛집 옆에 박 선생님 댁 기억나? 아, 그 괴짜 박 선생님 말씀이세요?
왜 그분을 괴짜라고 부르는데? 오늘 아침에 뵙고 이야기 나눴는데 우리 가족 안부도 아주 꼼꼼히 물어보시고 막내 동생 결혼식에도 오시고 아버지께도 찾아뵙겠다고 하셨단 말이야.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집과 땅 문제 말이야. 우리 동네 옛 이웃들은 다 수입을 위해 집을 팔거나 세를 줬잖아. 그런데 그분만 그 넓은 땅과 낡은 집을 꽉 붙잡고 계신다고. 지금 팔면 최소 수백억 원은 받을 수 있을 텐데 못해도 상가 임대라도 놓으면 매달 수천만 원은 벌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분은 굳이 팔지도 빌려주지도 않으셔. 저는 박 선생님이 글씨에 능하시고 현판이나 주련에 새기는 글씨를 잘 쓰시는 분이라는 것만 알았어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분의 명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의 가게를 찾아 조언을 구하거나 글씨를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의 한학 실력은 가히 최고 수준이었죠. 옛날 아버지께서 고향에서 문학교사로 계실 때도 여러 번 그분을 찾아뵙고 당나라 시 몇 편을 강의하기 전에 깊이 있고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그의 한학 실력은 가히 최고 수준이었죠. 옛날 아버지께서 고향에서 문학교사로 계실 때도 여러 번 그분을 찾아뵙고 당나라 시 몇 편을 강의하기 전에 깊이 있고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위 있고 겸손한 태도 때문에 박 선생님은 아버지를 매우 아끼고 깊은 우정을 나누는 벗으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박 선생님에게는 아내와 세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둘은 이미 결혼해서 남쪽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고요. 막내 아들은 아직 미혼으로 집 근처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박 선생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분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의 3년 가까이 몸져 누워 계시고 글씨를 찾는 사람이 예전처럼 많지 않아 박 선생님의 일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 댁의 경제 사정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집에 돌아와 저는 아버지께 옛동의 소식을 전하며 김씨 어르신에 대해 여쭈어 보았습니다. 김씨 어르신은 그렇게 힘들게 사시면서 왜 땅이나 건물을 팔거나 세를 놓아 생활비를 마련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그 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절대 팔 수 없었단다. 김씨 어르신의 부모님께서는 8명의 자녀를 두셨지. 어르신의 동생들은 모두 가정을 꾸려 밖에서 따로 살았어. 김씨 어르신은 장남이셨고 한학에 밝고 예절을 중시하셨기에 부모님으로부터 선대부터 물려받은 집에서 살며 노쇠한 부모님을 봉양하고 조상 제사를 모시는 책임을 맡으셨단다. 절대로 팔지 말라는 유언과 함께 말이야. 하지만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김씨 어르신의 동생들 중 영호씨와 준호씨 가족은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으며 자식들마저 도박에 빠져 집을 잃게 되었답니다. 영호씨와 준호씨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를 부추겨 김씨 어르신에게 땅과 집을 팔아 각자 재산을 나누고 다른 곳에 가서 집을 사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 형제 자매는 그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고 부모님의 뜻대로 김씨 어르신 가족이 그 집을 소유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영호씨와 준호씨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법정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씨 어르신은 그 넓은 땅에 계속 머무르게 되었고 모든 재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형제 자매들의 공동 소유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복잡한 소송 때문에 김씨 어르신은 수입을 얻기 위해 집의 일부를 세놓는 것도 원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막내 아들이 결혼했을 때도 다른 곳에 땅을 구해 따로 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훗날 김씨 어르신 부부가 돌아가시면 이 집과 땅은 가문의 사당이 되어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소유하거나 팔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김씨 어르신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니 동네 전체가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김씨 어르신의 집만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고스란히 남아있었는지 그제야 많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문득 저는 형제 자매 간의 불화와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의 불분명한 분배가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외동아들이셔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모든 문제가 깔끔하고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었고 그 어떤 간섭도 없이 모든 것이 명확하게 결정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막내 동생의 결혼식이 끝난 후 막내 동생 부부의 합류로 저희 집안의 일상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집안에서 제가 움직이고 옷을 입는 모든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반바지에 상의탈의 차림은 더 이상 안 되었고 방에서 나설 때는 긴 바지와 티셔츠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식사 중에 아버지와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던 습관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들이 며칠 후에 다시 해외로 돌아가 일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의 모든 활동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부모님께서는 막내 동생 부부가 일요일에 다시 해외로 돌아가기 전 모든 형제자매들이 모여 회포를 풀고 가족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잔치를 마련하셨습니다. 아마 저희 3남매가 한자리에 모여 가족 식사를 한 것은 꽤 오랜만이었을 겁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식탁을 깨끗이 정리하자 아이들은 거실로 나가 TV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가족 구성원을 다시 불러 가족 회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나는 이미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고 막내 동생은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가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와 살게 될지 아직 모르지.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건 셋째인 너희 부부뿐이구나. 이제 부모님도 나이가 많으셔서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데 옛 이웃 김씨 어르신 가족처럼 너희 형제자매들이 곤란하거나 복잡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니? 부모님은 모든 토지와 집을 셋째인 너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너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보살펴드릴 책임이 있다. 너희 생각은 어떠니? 순간 가족 전체의 분위기는 가라앉고 숙연해졌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만화영화 소리만 없었다면 마치 시공간이 응축된 듯한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누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출가한 딸로서 이미 가정을 이루었고 현재 가진 재산도 충분합니다. 저도 부모님의 의견에 찬성하며 모든 것을 셋째 동생에게 양보하겠습니다. 막내 동생도 동의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어쩌면 해외에 계속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형님에게 남겨주세요. 이제 저희는 형님 부부와 누나 부부가 부모님께서 아프시거나 노쇠하셨을 때 보살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형수님과 함께 부모님을 돌보시는데 보태도록 생활비를 조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하고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목이 메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기로 유언을 작성하신 것은 분명 미래를 위한 명확한 대비책이었지만 어쩐지 우리 형제 자매들 간의 정서에 미묘한 상처를 남기는 듯 했습니다. 오늘 밤 누나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내일 점심에는 막내 동생 부부가 비행기를 타고 떠납니다. 저희 형제 자매들은 이제 각자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 1000가지 지혜에서 더 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